물신숭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물신숭배적 논리라는 부분을 해서 이게 소비 이데올로기다. 그게 소비의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면서 끝났어요. 결국 이 소비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견물생심, 우리나라 그 한자로 얘기하면 견물생심의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사물이 그 사물 자체가 이제 계속 생산이 되고 그 생산된 그 사물이 기호를 가지고 있고 그 기호는 이제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고 그걸 내가 구매함으로써 그리고 그게 그 사물이 그렇게 귀하다. 아니면 나의 어떤 신분을 상승시켜준 데 중요한 어떤 그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숭배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계속 차이에 의해서 소비를 하게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핵심이고 결국 이 뒤쪽으로 가면 계속 그 얘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젠 그 보충적인 만화라고 하는 이제 초자연적인 힘을 만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만화. 즉 주술적인 힘의 저장 창고와 같은 것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어떤 물신 숭배라고 하는 부분은 이 기호 안에 그 사물 안에 이런 주술적인 저장 창고와 같은 그런 어떤 그 힘을 넣는데 그게 뭐냐? 이런 어떤 교양, 지식, 학습, 이런 교육에 통해서 사회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갈망의 근저에는 태어날 때부터 지위, 예, 지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은총 및 우월성을 가져다 주는 지위.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더 나은 어떤 계급이라기보다는 어떤 계층? 예, 계속 바라다 보는 그런 어떤 그걸 지위의 개념으로 했는데 그런 어떤 상승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신분의 상승 욕구라든지 수준의 상승 욕구라든지 권력 이런 것의 상승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이제 은총에 의해서 은총하고 우월함. 그게 이제 귀족들이잖아요. 은총.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란 얘기는 내가 귀족 가문으로 태어나거나 왕가로 태어나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얻은 지위에 의해서 나의 어떤 그 포지션이 정해졌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총에 의한 구원.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나의 지위죠. 근데 그게 업적에 의한 구원으로 바뀌었다. 이게 결국은 업적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룬 성과에 의해 가지고 쌓인 부에 의해서 이제 계급들이 이제 바뀐다. 그런 어떤 지위가 바뀐다. 그런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가난한 귀족은 소비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한 귀족은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아무것도. 예, 경제학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유효 수요가 안 되는 거예요. 유효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보다 이제 돈을 모은 사람들, 그 돈을 충분히 갖고 있는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업적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지위 체계를 마련했다. 그게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본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분이. 사회적 본질은 뭐냐? 다시 이렇게 넣는다기에는 이거라는 거잖아요. 지위라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본질은 지위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흉내낸다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 본질, 지위에, 나에 맞지 않는 지위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흉내를 내는 건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시뮬러라고 하더라고요. 시뮬러, 교수님? 예, 맞죠? 예, 시밀러, 시뮬러.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런 예. 의미죠. 그쵸. 흉내내고, 약간 이렇게 척하고, 모방하는 거지, 모방. 예, 모방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흉내내는 어떤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제의 원칙은 이렇게
은총과 선택에 대한 구원이지만 그게 이제 사물에 의한 구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물이라는 건 내가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좋은 차를 갖고 있고 뭐 좋은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런 게 다 사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제 이런 귀족제에서는 이렇게 태어나면서 봤지만 지금의 사회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그게 사물을 가지고 업적에 의한 구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 근데 그래서 이 업적을 쌓기 위해서 그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되게 검소하고 뭐 아껴 쓰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어떤 청교도적 그런 윤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윤리들이 사실 우리한테 강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치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쓰고 잘 먹고 하는 것들은 선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이런 부의 축적 과정에서 있었던 청교도적 윤리가 결국 그 부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적에 대한 구원은 약간 좀 이제 그런 어,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것이 사회 선으로 여기지지 않는다. 귀족들이 막 쓰는 거는 별로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나 봐요. 옛날에는요. 근데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계급 논리가 됐다는 거죠.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얘기들이 이제 새로운 부자들이 결국 귀족 계급들을 흉내를 내면서 계속 그 귀족들만 점유하던 왕족들만 점유하던 사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고 그 저택들을 하나씩 사고 그러면서 이제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정통파 입장에서는 또 그걸 키치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어, 이제는 그들에게는 사물에 의한 증명, 소비에 의한 구원이 자신의 가치를 정신적으로 증명한다는 거죠. 결국 이 사물을 소비에 의해서 이제 자기의 정신적 가치, 자기의 가치를 증명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과정에서 개인의 은총, 천부의 숙명에 의한 지위에 합류하려고 절망적으로 허덕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물들을 가지면 그 은총이나 선택에 의해서 숙명에 의해서 타고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합류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죠. 절망적이고 허덕였다. 이제 처음에 어떤 욕구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 그때는 이제 상위 계층이 드러나다가 이게 중간 계층, 그리고 그 중하계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소비 활동에 포함되고 의미를 갖게 된 코드에 기초한 근데 이제 소비 활동은 결국 뭐냐면 의미 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다. 음. 결국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루이비통을 이렇게 딱 메고 있으면 난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급 안에서의 자연스럽게 나눠주는 그런 의사소통 체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소비는 교환 체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의미작용을 한다는 건 결국 언어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그게 결국은 구조 분석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고, 이제 그 구조 분석은 뭐냐? 구조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계속 이렇게 트리를 이렇게 나눠가는 거잖아요. 결국 분류, 분류하고 사회적 차이와의 과정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 차이화되어 있는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미 작용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계속 확대가 되어진다. 이 시스템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호로서의 사물, 기호로서의 사물은 이제 사물이 사물로서 사용 가치의 사물이 아니라 얘가 귀족이 쓰는 뭐 방망이라든지 귀족이 쓰는 뭐 시계라든지라는 어떤 사물의 시계로서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지위로서의 기호가 이제 그 코드로 이제 의미상 차이를 뿐만 아니라 이런 서열상의 지위상의 가치로도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의 원천은 사람은 결코 사물 자체, 이 사물 자체인 건 사용 가치에 의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다. 이 분석의 원천으로 보았을 땐 결국 자신을 타인과 구분짓는 기호로서 사물을 조작한다. 이제 그게 이제 소비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어떤 지위상의 차이와의 과정, 이게 어, 이 차이라는 단어하고 차이화의 다른 점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차이는 진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차이는. 근데 차이화는 뭐냐면은 차이를 나게 하는 거예요. 차이를 나게 하는 활동들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서는 진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서로 같은 어떤 그 인권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차이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너와 나는 달라, 나는 저쪽에 위쪽에 더 가까워 뭐라는 그런 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활적이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생활에서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고, 구조적으로는 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된다. 그래서 소비자는 그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타인과 다른 행동, 타인과 다른, 난 다르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차이와, 이제 이해되셨죠? 차이와의 강제.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이와가 그냥 자연스럽게 강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화해야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의미작용이 돼가지고 그게 하나의 언어 활동으로 코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복종한다는 거죠, 소비자는. 이게 결국은 내가 뭔가 선택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강요하는 이 차이와의 강제에 의해서 코드화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문화에 의해서 코드화되어 있고, 그것에 그냥 복종하는 거지 내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다. 완전 얘기를 뒤집어 놓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자기를 구별짓는 것, 그리고 차이의 질서를 전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거는 상대성을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결코 중단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계속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차이를 내야 되니까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끝이 없는 겁니다. 욕구도 끝이 없는 거고 욕망이 끝이 없는 겁니다. 욕망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의 가속도적인 증가 형상, 이런 어떤, 그러면서 이게 계속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 차이화를 더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거대한 이제 생산력과 광란의 소비력 사이에서 간격을 크게 벌어지게 하는 수요의 계속적인 공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비의 가속도적인 증가는, 내가 뭔가 차이를 내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필요해도 산다는 거예요, 물건을. 그러니까 불필요해도 집에 이렇게 막 쟁여놓으니까 생산은 계속 가속화되고, 그게 이제 계속 수요가 쟤도 샀네? 나도 사야지.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계속적인 공세가 다시 그, 그 자본주의 그 전기 산업혁명 시대 때 만들면 사던 그런 시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소비라는 어떤 개념에 의해서. 그래서 욕구 충족에 대한 개인적인 논리를 포기하고 이 차이와의 사회 논리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부여할 때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이 너는 다른 사람이야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주기 때문에 사회가 시키는 거라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차이 표시의 기호, 그래서 다른 기호들이
그런데 이제 이 차이 표시는 계속 차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무한하게 여러 가지를 이제 계속 그 새로운 기호를 사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제르바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는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는 어, 무조건 물건이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소득이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 이 소상이 소비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라는 게 이분의 얘기고, 근데 그 소득, 이 소비도 또 중요한 거는 이 신제품이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제품. 예. 왜냐하면 사용 가치로 봤을 때는 내가 시계를 하나 샀어요. 그냥 그 디지털 시계 하나 샀는데, 어, 되게 멋진 무슨 하여튼 좋은 브랜드의 시계가 사용 롤렉, 가치는 없잖아요. 롤렉스? 롤렉스. 맞아, 맞아. 그러면 난 이미 시계가 있으니까 사용 가치는 필요 없잖아요, 시계가. 근데 이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또 쟁여놓고. 예,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증가 경향은 동일한 재화를 옛날에 나는 이런 그냥 그 디지털 그 숫자 나오는 거 샀지만 계속 그 돈이 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득이 많아질수록 좀 더 좋은 거, 좀 더 좋은 거를 원한다는 거죠. 결국 소득 향상은 질의 점진적 개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은 제품을 아무리 동남아나 이런 데 갖고 가서 팔아도 안 팔린다. 그들의 수준에 맞는, 그 나라의 수준에 맞는, 소득 수준에 맞는 제품들을 갖다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일부 극부들만 사겠지, 그건 큰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소득의 향상은 결국 질의 점진적 개선을 가져온다. 그래서 많이 벌면 벌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원한다. 너무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 얘기는 이제 소비자 대중이라는 게 그런데 있냐? 그런 건 없다. 그 욕구는 그 이미 소비자 대중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욕구도 표준적인 소비자로부터 발생하고 발생적으로 출현하지 않는다. 어떤 표준적인 소비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욕구는 이미 우리가 바라보는 상류 계급의 짐꾸러미, 그들이 상류 계급이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품들. 예, 그 명품들, 그것들을 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자 하는 대중들인 그 사람들인 거지. 이런 어떤 표준적인 소비자, 뭐 중상계층 이런 부분들이 있진 않다.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욕구와 그 충족은 기후에 의해 거리와 차이와의 유지라는 절대적 원칙이 있는데 기호, 또 기호가 또 나왔어. 이게 이분이 기호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뒤에 갈수록. 기호학자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호가 결국은 어떤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 기호와 연결되어 있는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차별을 만드는 용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위에서 아래로 갱신이라는 법칙이지 그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전면적인 균질화로 향하는 소득의 상승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그 상류층의 짐꾸러기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쓰고 있는 것이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근데 그 차별이라는 거는 내 지위 상승에 대한 욕구에 대한 사물의 소비라는 거죠. 그걸 기호화. 그, 그러니까 이게 상류층이 쓰고 있으니까 당신도 믿고 써보세요라고 하는 말과 좀 같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지위, 그들의 어떤 것들을 믿는 거죠. 음, 그리고 따라서 중간 계급, 하층 계급의 욕구, 사물의 경우 마찬가지로 상류 계급의 욕구에 비해서 시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항상 한 걸음 늦거나 뒤처지는 거죠. 이들의 욕구는. 왜냐하면 상류층의 욕구가 먼저 자기가 뭔가 더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쓰고, 근데 그것을 따라서
또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상류 계급의 또 뭔가를 따라서 또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어떤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되게 시스템하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이분이 또 좀 재미난 말 썼는데 이 혁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많이 쓰잖아요, 혁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새롭게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상이라는 건 이제 상류에서도 가장 이제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차이 표시 기호로 내가 이렇게 계속 신제품이나 이런 걸 사는데 더 이상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플라스틱이 가죽으로 바뀌고 뭐 이 정도에 바뀌는 정도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을 때 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아이와를 갑자기 갖고 있다든지 아이와 뭐 카세트 테이프나 뭐 완전 그 요즘 그 뭐죠 애플의 500만 원짜리 그 AR 그런 거 들고 있으면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별로 초기 제품이라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부러워하거든요. 그런 어떤 정상에서 차이 표시 기호가 존재 가치를 상실했을 때 바로 혁신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더 이상 팔 물건이 없는 거죠. 그게 무어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혁신을 하는데 그 이전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다 평준화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이제 다 팔리고 나면 또 다른 거 하나 내고 다 팔리고 나면 또 하나 내고 이런 식으로 해온 것 같아요. 무어 법칙이. 인텔이 그러잖아, 인텔. 예, 인텔이. 그게 무어의 법칙 맞죠? 무어의 법칙은 이제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거고, 예, 실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혁신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잖아. 그중에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제품 혁신인데, 제품 혁신에. 제품 혁신이 일어나는 게 최고 상류층들이 선호하던 제품들이 이제 존재 가치가 사라지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또 자극하기 위해서 네, 누군가는 그 혁신적인 제품을 내서 네, 새로운 또 소비를 창출하는 거지. 그러면 네. 그걸 쓰다가 이 사람들은 지루할 때쯤이면 이제 중류 네, 계층이 그래서 쓰고 그거 나가 갖고 싶었던 건데 하고 이제 사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일정 날만 하면 또 하루에 하류 계층들이 사가고. 그게 참 비참하네. 이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상류 계층이 비쌀 때 사고 그치? 그게 계속 싸지면 싸질수록 이제는 재료가 싸지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욕망의 화신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그 이게 쓸데없이 근데 롤렉스 무슨 뭐 나이키니 그 명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헛된 욕망이 결국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자동차에 이런 게 있잖아요. 최신 그 스타쉽이라고 뭐라고 하죠? 기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동차에는 온갖 최신 그게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가 5년, 10년 정도 지나면 그 모닝까지 그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일반화되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게 이제 그 소비의 욕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발생하게 된 이유는 결국 이 도시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도시로 왔기 때문에 그 도시가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 있으니까 본 게 많으니까 다 보여주고 보여줘야 될 게 많으니까 과시하고 사회화와 지위 획득 경쟁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차이화를 완전 그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갈망은 돌이킬 수 없고 무제한적인 것, 갈망이 얼마나 그 도시에서 얼마나 높아지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게 가속적으로 확대되고 사회적 차이화와 일반화된 상호 상대성의 리듬에 따라서 이제 이런 차이를 더 열심히 만들어내는 이런 소비의 역학이 더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경쟁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회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현실주의에 의해서 원하는 것,
원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요. 더 바라진 않는다는 겁니다. 갈망하지 않는다. 이 객관적인 기회보다 약간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게 사람인데 어쨌든 내가 뭔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갈망한다는 거죠. 근데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이 빈곤이라는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성장 사회의 공식적인 규범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네 주제에 맞게 사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내면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예요. 소유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갈망도 적어진다. 예, 내가 갈망이 없는 게 소유한 게 없어서 그런가? 교수님 없으신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 없어. 없다 보니까는 욕망도 없고 갈망도 없어. 그게 우리 편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아니 하여튼 뭐,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지금 그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이거 번역만 제대로 되면 예, 나는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이거 필독서로 해야 될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잖아. 네, 맞아요. 사실 이게 사회의 어떤 구조나 이런 거에 노예처럼 지금 끌려다니면서 그거를 물을 부를 과시하듯 뭐 자기가 잘난 척 음, 그 뭐야 소비하고 하는 거가 자기가 마치 우월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게 만드는 거 아니야. 맞죠. 사실 진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그, 이런 논리를 그 젊은 애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되게 그- 중요한 지금 핵심을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한테 이런 교육은 유치원에서 음, 마트, 마트에 소비하러 가는, 뭐, 물건 사러 가는 그거 있잖아요. 교육. 음. 그거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물건을 내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뿐이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숨어 있다에 대한 건 우리가 예.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게 내용이거든. 예, 이걸 저도 좀 일찍 알았으면 근데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 갈망의 이제 생산 과정 자체도 근데 결국 뭐냐면 아까 성장이라고 하는 거, 성장 사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소득의 불평등함이 가져오는 게 뭐냐면 갈망도 갈망도 불평등한 꿈꿀 수 있는 것도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 하층에서의 체념과 상류층에서의 보다 자유로운 갈망. 그들은 그 하층은 계속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하지만 상류층에서는 더 자유롭게 더 사고 싶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증대시키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순수한 소비에 대한 갈망, 이런 물질적, 문화적 이거는 사회 이동에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사회 이동이라는 건 도시, 뭐 농촌에 있다가 뭐 도시로 온다든지 아니면 도시에서도 뭐 좀 더 큰 도시로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동들에 대한 부분이고 이 소비 충동은 결국은 내가 이 수직적인 어떤 서열 이런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이 이 충동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충동으로. 그리고 과소비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제 황새 따라가다가 뱁새 가랑이 찢어진 건가요? 그렇지. 그쵸, 맞죠? 맞아. 응. 예. 그런 어떤 걸로 계속 높은 지위나 자기에 맞지 않는, 걸맞지 않은 걸 추구하다가 결국 이제 과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과소비에 어떤 패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사회의 문제들이 어, 어떤 이 계층 간의 그 사회에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 계층에 걸맞지 않은 욕망들과 충동들이 생긴다.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은 결국 욕구 증가, 그리고 재화와 욕구 간의 어느 정도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거예요. 보통 경제 성장한다면 그 뭐, 성장하면 이게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재화와 욕구 간의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왜냐면 많아지니까. 근데 재화와 욕구 간에는 불균형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모순이라고 보고 이런 욕구의 증가와 생산력 증대 사이의 불균형 자체를 이런 모순이라고 보고 이건 뭐냐? 결국 심리적인 궁핍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 심리적으로 궁핍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궁핍하다는 건 내가 진짜 뭔가 이렇게 좌절되어 있고 되게 내가 어떻게든 기회만 돼봐.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게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걸 화시켰다는 건 뭐냐면 이런 불균형이 그 궁핍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불균형이. 이제 그런 해서 이제 사고 싶은 욕구가 증가했을 때 제어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심리적 궁핍. 그러니까 이거 있기만 해봐. 그러니까 생산은 계속 이게 결국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상태인가요? 이게 독점 상태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독점을 만드는 거예요. 심리적인 걸 이용해서.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현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게 그 왜 애플 제품 이런 것들 이게 신버전 나올 때 예, 10월이나 뭐 11월 그때 예, 아, 사람들이 줄을 서고 막 예약을 하고 난리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현상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음, 이게 계속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부추겨 가지고 차를 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바로 돈을 준다고 그래도 차가 없다고 심지어는 막 6개월, 1년씩 기다렸다가 차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그렇죠. 게 그 심리적인 그 궁핍 현상을 야기하는 거지. 야기하는 거죠. 예, 맞아요. 예. 이게, 그래서 계속 수요를 증가시켜 가지고 예, 생산자들은 이제 배팅팅 튀겨가면서 네, 가격도 비싸게 받고 네. 그렇잖아. 재고 하나도 없이 장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제품. 예,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상태를 이 현대판 그거잖아요. 봉이 김선달 같은 그 독점하는 저 봉이 김선달이 아니구나. 현대판 독점이거든요, 이게. 그 음.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물건을 이제 마스크처럼 똑같은 물건을 여러 어떤 곳에서 만들면 독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특정 브랜드, 특정 어떤 상위 계급이 쓰는 어떤 브랜딩을 해놓고 그것의 공급을 조정하면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독점 상태를 만들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욕구의 예비군. 음. 예, 예비 전력인 거죠. 언제든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 심리적 공핍은 되게 많이 맞았어요. 이게 근데 안표 시장에서도 표 시장에서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티켓 시장 같은데. 그렇지. 이 탑 시간에 그거 시킨 다음에 난 걔네들이 조작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매표하는 애들 있잖아요. 실제 표를 파는 애들 주간 주최하는 애들이 조작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이 있지. 네. 그 그리고 그런데 이제 생산의 증가는 한계가 있지만 욕구의 증대는 한계가 없다. 예, 이거는 증가의 한계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급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욕구가 무한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회적 존재, 의미의 생산자이며 가치에서 타자에 의해 상대적인 존재, 인간의 욕구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사회적 존재.
그리고 음식물의 섭취량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음식물의 문화는 무한하고, 그리고 선전은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이사를 확인하게 하며 타인과 비교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전. 요즘은 근데 이런 선전은 많이 없어졌죠. 뭐 이것을 뭐 하면은 당신은 뭐가 됩니다. 뭐 이런 선전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더 교묘하게 강화되는 것 같은데. 교묘해지긴 했지만. 응, 교묘하게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들이 많은 것 같아. 예, 그렇죠. 근데 결국 이 선전이거나 뭔가 그 이런 전략은 뭐냐면 타인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처져 있다라는 거를 네가 이걸 사면 뭐가 된다. 되게 그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그 대부분의 연속극이 네. 광고를 포함하고 있어. PPL 같은 거요. 그래서 저기 왜 TV에 출연하는 유명 배우들이 입고 있는 옷, 네네. 걔들 집에 쓰는 가구 이런 거에 브랜드를 그냥 보여줘. 이게 광고야. 어, 그러면은 그 TV 연속극에서 그렇게 사실은 탤런트들은 그냥 소품 갖다 놓고 연극을 하는 건데 네. 이 관객들은 그게 자기도 저렇게 살 수 있을 거라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제 욕망이 생긴 거지. 소비를 저거 나도 사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그렇죠. 비교하는 거지. 쟤는 갖고 있는데 나는 없네. 음. 내가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되게 교묘해진 거야. 옛날에는 이거 사세요, 퐁퐁 사세요, 뭐 라면 땅 사세요.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한다 이거야. 네. 멋있고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나와서 라면 땅 갖고 먹으면서 데이트를 한다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우 쟤들도 먹는데 나도 먹어야지. 이런 욕구가 생겨. 이렇게 그 소비 욕구를 간접 광고를 통해서 요새는 되게 많이 아주 일상화됐어. 그 연속극에 보면은 본 극은 뭐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놓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주는 뭐 그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면서 그 사랑해라고 하면 요즘 애들 다 따라하잖아요, 그거. 우리의 어떤 그게 기호가 되는 거예요. 사랑 고백할 때 어색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따라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호가 소비되는구나라는 게 음, 저는 요즘도 이런 시대잖아요, 사실. 맞아요. 더 심해졌다니까. 네. 교수님, 여기서 제가 나중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계속 이 책을 읽다 보니까는 무의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음, 무의식하고 불안정, 뭐 그런 걸 나오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한 부분, 그러니까 광고나 드라마에서 그 무의식적인 걸 갖다가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현혹되게 만들다든지 소비하게 만들다든지 그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무의식은 또 기호인가요? 아니 무의식은 기호가 아니고 예, 구조지 구조. 그죠. 구조요? 구조란 네. 말은 이제 이해가 돼? 구조주의. 그 구조주의, 예, 구조라는 게 뭐냐면 예, 그게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예, 아주 상징적으로 그 슬픈 열대라는 책을 썼거든. 예, 거기에 이제 구조주의가 뭔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줘. 뭐냐면은 그 원시 부족 사회, 남미의 원시 부족 사회를 그들이 어떻게 그 결혼을 하고 시족 간에 무슨 그 저기 혈연을 맺고 하는 그런 관계들 이게 이 서양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게 되게 원시적이고 무슨 그 뭐야 근친상간 막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 예. 그래서 저급한 문화라고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남미 부족들 사이에서는 그게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자기가 학습하거나 개인의 동기에 의해 생긴 게 아니라 그 원시 부족 사회가 누구나 다 그렇게
그런 풍습을 이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구조 속에 내가 동화돼 있을 뿐이지 그 개인이 무슨 미개하거나 무슨 뭐 도덕심이 부족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형성해 놓은 사회적 구조 속에 휩쓸려서 사는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구조주의야. 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 구조라는 거는 내가 의식해서 이런 구조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한테 잠재화돼 있어 가지고 내 무의식 속에 그게 그런 구조가 잡혀 있어, 틀이. 내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면은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우리 구조야. 왜냐면 우리가 35년 동안 그렇게 일제 치하에서 그 모욕적인 그 저기를 당했잖아. 그 지배를. 근데 그건데도 거기서 이제 지배 안 당하고 그 사회를 그러니까 누린 사람들이 있겠지. 그 혜택을. 일본한테 붙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 그치? 소위 뭐 이거 저기 뭐지 이거 파묘할 때 이거 말뚝 박아 놓는 예. 그래서 일본 놈들이 퇴각은 했지만 그 말뚝 박아 놓은 인간들이 있다 이거야. 사람들을 이 친일파들을 여기다가 심어놨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90% 이상의 한국 사람이라면 이 뇌 구조에 일본에 대한 그 혐일 감정 이런 게 있다고. 이건 이제 일종의 역사 의식인 거지. 이런 게 구조야. 음, 그 한국 사람이면은 6.25의 전통, 그 왜 부모들한테 계속 뭐 어른들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해라. 이런 게 해도 그 사회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그 하라고 강요를 했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뇌리에 그냥 박혀버렸어. 그러니까 우더른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게 이게 구조에 내가 복종하는 거지. 내가 아, 이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우더른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거는 이미 무의식화된 거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비를 조장하는 사회적인 구조 구조. 속에서 예. 우리는 그 구조의 명령, 지시에 복종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체계, 시스템 이게 그치? 구조라는 겁니다. 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것 같은데 이 구조나 이 시스템이 사실은 자기의 그 지시하는 거지. 체계의 존속을 위해서 지시하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이잖아 라고 이렇게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체계가. 그리고 그걸 이제 계급화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면은 아,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고 그걸 계속 갈망하게 만들고. 음. 그게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책을 읽고 의식적으로 내가 아, 그런 사회 구조 속에 노예처럼 살 일이 아니라 음, 내 주관에 의해서 소비도 해야 된다라는 음, 그건 의식이지. 그렇죠. 예, 예, 나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소비를 해왔다고. 사회 그렇죠. 구조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 아, 내가 그런 사회 구조에 복종해왔구나, 지금까지. 이걸 음, 깨달으면 이제 예, 그 멍청한 소비를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걸 그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지각하지 못하고 산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너무 많아지면 또 골치 아파지잖아요, 교수님. 다, 다 지각해가지고 소비를 안 하고 아끼고 뭔가 사용 가치 중심으로 쓰면 아, 맞다. 다른 사회로 갈 수 있다고 그러셨네. 아니, 오히려 그게 그 과소비를 줄이고 네, 자연환경도 보호하면서 건전한 사회가 그 만들어질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지. 네, 다른 음. 어떤 음, 지금 이런 사회가 아니라 그쵸? 그치.
그래서 이제 사회 전체가 이제 도시화가 된다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이런 욕망들이 갖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욕구는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뭘 하고 싶어가 아니라 차이라고 하는 건 결국 경쟁하고도 같은 얘기거든요. 경쟁하다 보니까 차이를 내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비약적으로 증대하게 되고 그게 유행이 있다는 거죠. 유행. 유행을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그 하면 이제 유행 따라서 빨리빨리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이 차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기하학적 장소가 일으키는 장소가 바로 도시고 네, 이런 어떤 그것들을 확산도 해주고 뭐 그런 거죠. 아이고. 네. 그리고 결국 뭐냐? 그래서 도시라는 말은 경쟁 그 자체다. 결국 우리가 도시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건 경쟁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뭐 하고 쓰고.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제 한번 질문 던져볼 만한 게 이제 인구 소멸이 한다면 지금 사실 경쟁의 구도가 이제 깨진다면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자본주의, 이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답은 주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 그쵸? 그치? 저도,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많아서 그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사실은.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0.6은 전대 후미? 아, 이거 있은 적이 없, 전대미문. 예, 예, 그쵸. 예.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은 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만큼 우리나라가 되게 시험대 위에 있대요. 되게 그 중요한 시험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출산율에서 새로운 사회 구조를, 사회 체계를 만드냐 못 만드냐가 많은 그 지구의 선진국들의 지금 관심사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그 원인이 잘 나와 있네. 그러니까 어, 왜 한국이 그렇게 그 출산율이 낮은가? 사실 그쵸. 도시화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지방과 그 수도권이 음, 그 과잉 집중된 네, 그렇죠. 이런 나라가 없거든. 그러니까 서구 유럽, 뭐 프랑스 아주 대표적인 경우잖아.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일부러 주정부 뭐 이런 그 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이 다 전국에 분산을 시키거든. 음,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 그 그쵸. 중국은 그 성마다 네, 인류대학들이 다 있어. 그쵸. 우리가 아는 게 북경대학, 뭐清华대학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 중국에서는 그런 거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북경에 사는 음, 상류계층 몇 명뿐이야. 인구의 대부분은 자기네가 사는 성의 그 인류대학, 난징대학 뭐 이런 데 가서 공부하는 게 꿈이지 굳이 북경대라는 거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그 각 성에 있는 유명 대학들을 특화시켜가지고 키워주거든. 근데 음, 이게 프랑스 알잖아. 파리 1대학, 2대학 막 네, 이렇게 여러 그쵸, 군데 그쵸. 흩어져 있고 그리고 그쵸. 교수까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하라고 그러고 독일은 되게 분산이 돼 있거든. 예, 그쵸.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 주립대학은 다 시골에 있어. 예. 그 일본도 사실은 그 자기 그 도시죠. 옛날부터 있었던 그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다. 응. 그래서 그 시골이 살기 좋은 그 예, 환경, 그 안락하게 살 수 있고 노후에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음, 그런 환경들을 일본도 계속 많이 갖춰왔기 때문에 그쵸. 노령화가 우리보다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출산율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거에 근본 원인이 그 뭐 1억 원 무슨 뭐 얼마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그 도농 간 불균형 음, 그리고 그 도시 지방 도시. 수도권의 과밀 집중 현상. 지금 보잖아. 그게 숫자로 이미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은 왜 관심을 안 갖는지 몰라. 서울시가 지금 0.5야. 출산율. 0.5 맞아요. 제일 낮아. 그 얘기는 서울의 인구 과밀이 결국 출산율을 낮추고 있다는 거에 명백한 증거인데도 음. 그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무슨 뭐 저기 그래서 자영업자들 출산휴가 준다고 이런 멍청한 소리들만 하고 앉아 있다고. 그리고 고등학생 뭐 학생을 여학생을 일찍 입학시키면은 출산율이 올라간다? 아, 정말 정신 나간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책을 읽어보면 원인이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그렇죠. 그것이 이 경쟁. 가물해요. 우리나라 출산율 낮은 거는 다른 원인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든 것도 뭐야? 시골에서 왜 먹고 살기 힘들어? 안 힘들어. 근데 도시로 가야지만 인간 대접을 받는다. 음. 그리고 그게 사회의 출세다. 이렇게들 다 서울로 가는 그 학교 대학 가는 걸 갖다가 지상 목표로 삼고 그렇잖아. 그리고 그렇죠. 서울서 직장 갖는 거를 또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런 나라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날 생각을 못 하지. 그렇죠. 집 사기도 힘들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이동이 되게 많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많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우리나라가 유독 그게 유독 심한 거예요. 심한 거죠. 그걸 근데 조장하는 거죠, 또. 그걸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뭐 전라남도가 제일 출산율이 높다며 0.9. 네, 0.9. 근데 뭐, 그런 데가 사실은 살기가 좋다는 얘기지. 뒤집어 그렇죠.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도시로 인구 집중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인구 집중은 결국 차이화 된다는 건데, 그래서 생산력의 발전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이런 인구 집중이 더 빠르고 그러면서 차이화가 더 빨라지면서 결국 이것이 바로 도시의 소외 현상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음, 도시 안에 소외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생겨나는 왜냐하면 이제 물건은 없고 그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 차이를 내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러면 계속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그 결핍 이게 강해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자원에서 소외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모든 것은 성장 사회를 풍요로운 사회에 정반대 사회로 정의를 하게 되고 이제 경쟁적인 욕구와 생산 간의 변함없는 긴장 덕분에 다시 그리고 이 심리적 궁핍화 덕분에 이 생산 질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욕구만 일으키고 또 충족시킬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 심리적 궁핍화, 그 궁핍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이런 상실감과 소외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딱 그 필요한 만큼만 사는데 그게 이제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이니까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동차나 고속도로가 이 체계의 자체의 욕구라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많아야지 이제 체계가 굴러가니까 뭐 대학도 민주화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자동차 생산과 같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모든 대학을 가야 하는 것도 이제 남들도 가니까 이런 것들 발현해서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생산해야 하는 체계의 요구에 단순히 순응한 것이고 도시화 차이화로 계속 강제한다면서 이런 대학의 민주화 그리고 대학에 모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거는 사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시화의 차이화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여기서 난 이제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모두가 가는 대학 나는 거부하고 나는 나만의 어떤 차이화를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는 이제 이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딱 반대되는 눈을. 근데 다 이거에 의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집단적인 서비스 이게 이제 옛날에 보면 만들면 무조건 다 공동구매하듯 사가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적 소비, 이제 개인마다 다른 어떤 소비가 계속 성장하고 이 개인의 자발성과 욕구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숭배로 지상주의적 입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숭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어,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역시 생산 체계의 요구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 전기에도 집단적 서비스를 우리가 똑같은 제품으로 똑같은 소비자들에게 막 집단적으로 던졌던 것처럼 지금은 다 맞춤형 개별화 제품이지만 그것도 결국 생산의 어떤 논리라는 거죠. 같은 논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욕구는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인적인 것도 아니다. 이거는 결국 성장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욕구는. 그러니까 욕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이데올로기가 만든 산물이지 체계라는 거죠. 성장에서 나오는 산물이다. 노장사상은 제가 왜 썼는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이 사회는 재화를 생산하는 사회이기 전에 지위를 생산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그런데 특권과 빈곤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고 빈곤을 수반하지 않는 특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아까 앞에서 빈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귀족 학생이라든지 귀족 노조들이 내놓는 정책은 사실 그들의 정책은 힘이 없어요. 우리도 귀족 학생애들 보면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뭐 이러는데 결국 성장의 논리를 설명하려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개발하고 그 사람들의 뭔가를 해결해 준다는 어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나라가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채워줄 수 있겠냐라는 논리를 하려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그렇지. 그죠?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죠? 맞아. 저기 대선을 위해서. 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찍으니까 예.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면 자기네들이 유리하지. 그런 논리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이 책 읽으면서 들었어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우리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이 최고도의 사회적 균질화, 이건 없다는 거죠. 균질화 되지 않아요. 성장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가설과 구조적 차이화에 기초를 두는 구체적 사회 논리 사이에는 어쨌든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균질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환상, 이거 없다. 이런 어떤 무조건 어떤 이 가설들, 그리고 이 가설이 뭐냐? 낙수 효과잖아요. 성장 사회 이데올로기 가설. 음, 낙수 효과. 그리고 구조적 차이와의 이제 기초를 두는 이거는 논리적 모순이다. 그래서 재화와 생산물의 흐름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달리 왜곡과 결국 저거는 이런 것들을 초래하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부하다? 그건 차별이 있다. 풍부한 게 낙수 효과가 있으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맞아. 예, 그거를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나도 이제 알았네, 이제. 그러니까 풍부하다. 낙수 효과를 잘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거예요. 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개 사회를 이제 이분이 이제 끌어들이는데 이제 옛날에 수렵 생활 이런 것들 이제 이 미개 사회는 반대로 이런 어떤 산업 사회에 희소성이라는 것이 되게 산업 사회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개 사회에서는 이 희소성이 없죠. 그렇죠? 살린스에 따르면 수렵 채집자들 저기 살고 있는 유목민족은
빈곤하죠. 이 사람들도 그, 뭐, 축적된 건 없을 테니까, 뭐, 가난하게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먹고 사니까 이것저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풍요를 알고 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소유하지도 않고, 그리고 집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는 거에 대해서는 버리면서 더 먹을 만큼만 먹고, 그리고 그걸 악착같이 다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남겨두고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거 멋있지 않나요? 노마드. 노마드, 그쵸. 네네. 그 들레즈의 그 천개의 고원에 보면 노마드가 나오거든. 그거야 아, 바로. 예. 이게 이제 수렵 채집자들의 삶인 거죠. 유목민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매체들이 이런 사람들을 비추면서 되게 불쌍하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좋다. 예, 그들을 말하자면 여유 있을 때 수렵하고 채집하면서 손에 넣은 모든 것은 서로 나누어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낭비는 완전하다. 낭비는 완전하다는 표현은 그들은 경제적 계산도 저장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단번에 소비한다. 그러니까 낭비가 없다는 건지 없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삶에 대한 얘기를 이 그 장 보드리아드 이분이 한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낭비의 개념은 네, 그 쓸데없이 더 많이 쓰는 게 낭비잖아. 네, 근데 이제 이런 원시 공동체 사람들은 그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를 그 욕구 때문에 이렇게 축적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 써버린다고. 쓸데없이 써버린다고. 아,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이 쓰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낭비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완전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사용 가치에 맞게. 예, 사용같이. 그러네. 그 얘기네요. 그건 음, 사용 가치에 맞게 소비하는 거네요. 맞아. 그거 하지 않고 음. 굳이 불필요하게 더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낭비는 불완전한 개념이잖아. 네, 네, 그쵸. 근데 원시 부족사의 이런 사람들은 수렵 채집자들은 그 쓸데없이 쓴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완벽한 소비인 거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미개 사회의 특징은 이제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음, 그리고 낭비성은 진정한 풍요의 표시래. 왜냐하면 이 풍요라는 의미가 결국은 내가 사용한다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사용 가치가 이렇게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풍요로운 거예요.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게 이제 그것을 풍요의 기호로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린스도 말한 것처럼 빈곤은 재화의 양이 적은 데 있지 않으며 오로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지도 않다. 빈곤은 무엇보다도 인간들의 관계에 있다는 거고요. 예, 빈곤은 되게 말이 멋있어져요. 그래서 미개인은 이걸 신뢰를 뒷받침해주고 또 그들이 기아 상태에서 풍부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사회 관계의 투명성과 사회 부조, 서로 상호 부조, 음. 서로 돕는 거다. 예. 사회 관계에서 투명하고 서로 도우면 그게 바로 풍요로운 생활이다. 거기는 이제는 이런 생산물의 독점도 없고 교환도 없고 희소성도 없고 축적도 없는 거죠. 그냥 같이 가져와서 같이 이거 어느 장면이 생각이 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에 나왔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음. 그 만나를 주워 가지고 빻아가지고 빵을 구워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내일 이렇게 축적해 놓고 먹겠다고 그걸 더 가져오면 다 썩어서 곰팡이가 돼 버리거든요. 딱 자기 하루 먹을 것만 가져와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동등하게 가져가요. 그리고 희소성도 없어. 항상 넘치도록 있어요, 아침에는. 그리고 오후가 되면 없어져요. 그런 어떤 그런 관계.
이게 소비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축적하지 않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예, 부란 이 사람들 간의 구체적인 교환 속에서 생긴다는 거죠, 보통은. 근데 부는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 교환 속에서 생기고, 근데 이제 그 물물 교환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물물 교환을 하면 교환 가치가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 가치에서 서로 물물 교환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재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용 가치가 늘어나고 같이 쓰니까 풍요가 계속 부가 늘어나는 거죠. 개인 간 순환이 끝이 없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며 그러면 그게 가치가 증가한다. 이게 진짜 부라는 거예요. 그게 부다. 이 멋있는 개념인 것 같아. 상대방의 사용 가치를 늘려주는 거, 서로. 음. 이게 부다. 교환 가치가 아니라. 그리고 미개 사회에서 교환의 경우에는 관계가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현대의 차별 사회에서는 각각의 개인의 결핍감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사회 관계가 오히려. 근데 왜냐하면 이 이유는 비교하며 상대화하기 때문에 이게 현대 사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개 사회는 어, 다른 것들과 관계 맺음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또 더 좋아지 물물 교환의 어떤 상대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부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끝납니다. 오늘 사실 박 박사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아니 내용이 너무 많아. 근데 버릴 말이 없네. 제가 할 부분도 네, 제가 막 준비를 했는데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주환 대표님이 지금 앞부분 했는데 뒤에는 더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네, 체계화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네, 제가 맞아요.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 오히려 뒤에는 5장이야. 아니, 저도 처음에는 조금이었는데 우리 박주환 대표님이 이거 보고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아, 더 많이 해야겠다. 아, 그래요? 상승작용이 일어났군요. 네, 하여튼 이게 뒤에 가면 갈수록 더 재밌습니다, 되게. 하여튼 재밌게 잘 네, 수고했습니다. 이제 한 마디씩 하셔야죠. 저는 아직도 그 사물하고 기후하고 그러니까 사물이 이제 상품 예를 들어서 상품이지 않습니까? 제품 그것이 어떻게 기후가 되는지를 이게 좀 체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느낀 거는 제가 제 거 준비하면서 교수님이 옛날에 얘기했던 거야. 김춘수의 꽃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그런 건 느꼈어요. 그 산이 있는데 산에 먼 산이 있는데 산은 자연인 거고 내가 그 산을 산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다가 사물화, 상품화 시켰을 때 그게 나한테 기호 이제 상품이 되고 사물이 되고 기호가 된다. 기호로 이제 꼭 이제 시를 쓴 거죠.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기호가 뭔지 그러니까 뭐 물론 좀 이게 대가들이 그 기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이게 몸에 딱 이제 체득되지 않는 뒤에 계속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한 것 같거든요. 이론 부분에서도 딱 이게 아주 몸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저기 계족산 걷다가 우리 박주환 대표가 그 깨달음을 얻었잖아. 한번 네네. 설명해봐. 네, 그 보통은 그 기호는 기표와 기의 해가지고 1대1 관계거든요. 그래서 시계 하면은 롤렉스 시계 하면은 시계예요. 그냥 그거는 시간을 보는 도구예요. 근데 이 롤렉스 시계라고 하는 그 기표에 이게 다른 의미들이 생긴 거죠. 이제 그 시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거에서 이거는 부의 상징 아니면 귀족만 차는 그 시계 아니면 왕족만 사는 시계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의미가 이제 붙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 기호라고 하는 건 이 기표와 기의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사용 가치로 봤을 때는 시간을 보는 기계인데 이걸 다른 의미로 설명하면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꼭 내가 왕이 그 차고 다니는 시계니까 나도 왕이 차고 다니는 시계를 와 같은 어떤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라고 하는 기호를 내가 그 롤렉스 시계를 딱 차면 나는 이제 왕 같은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은연중에 그 다른 사람한테 의사소통, 언어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어떤 그 상징 체계가 이제 기호이고, 근데 이제 이 기호라고 했을 때 이게 벽화나 이런 데에 그냥 막 그 낙서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다. 근데 그냥 그림이지 거기에 기표만 있지 기의가 없으면 그거는 기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형식과 의미가 같이 1대1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기호이고 그 기호의 의미작용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 의미작용을 아까 지위의 어떤 내용들로 담아서 사람들이 계속 그 지위를 계급을 계속 욕구하게 만드는 기호로 상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그 상품을 그 자랑하는 거죠. 그 선전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소비의 대상이 되는 기호라는 의미가 그렇게 딱 쓰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물은 없는 겁니다. 사용 가치의 실물은 없는 거고 걔의 어떤 그 상징 가치만 있는 거죠. 네. A 그걸 플러스, 네. A 플러스. 감사합니다. 네. 정확히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호 그러면 우리가 자꾸 기호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설명한 것처럼 기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가 기표와 기의가 합쳐진 거를 기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뭐 숫자 쓰는 거, 무슨 이렇게 그 당구장 표시니 뭐 이런 그 음, 왜 심벌들이 있잖아. 그 로고 이런 것들이 다 기표거든. 음, 이미 그 뭐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들이라고. 이미지도 하나의 기표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을 사람 사진 찍으면 사람 사진을 찍으면 그 인물이 사진은 가상의 것이지 그 사람이 아니잖아. 음, 그래서 이거를 그 기표의 그 정확한 정의를 그려준 게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 그림 중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라는 그림이 있어요. 음, 파이프를 그려놓고 밑에다 글씨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라고 써놨어요. 그 사람들이 참 갸우뚱한다고. 근데 기호학을 아는 사람이면 한마디로 금방 알지. 그 파이프는 그림상으로 기호지 음. 기표야. 그냥 기표로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지. 그걸로 담배를 필 수가 없잖아. 그 그러니까 사용 당연히 가치가 그 있죠. 네. 파이프가 아닌 거지. 음, 그게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고. 그래서 기호라는 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그림이다. 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가상의 표식들을 만들어내. 음, 기표를 만들어내. 말도 하고 숫자도 쓰고 무슨 기호도 그야말로 이렇게 사인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한다고. 음, 그렇잖아. 근데 그 의미라는 건 다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붙인 것들이지 실제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기표는 기의가 1대1로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음, 그래서 어떤 그 그림을 보면은 기호학을 모르는 사람이 그림을 감상하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왜 저 그림을 그렸을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물을 거기다 자꾸 대입을 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기의를 갖다가 억지로 뜯어붙이는 거지, 계속. 음, 근데 작가는 그 생각으로 그린 게 아닐 수가 있잖아. 음, 근데 옛날 그림들
고전 시대 그림들, 뭐 르네 라파엘로니, 뭐그 미켈란젤로니 이런 유명 화가들 우리가 아는 그 저 모나리자 그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표와 기의가 거의 일치를 해요. 그쵸. 이미 그림에 모든 뜻이 다 드러나 있어. 음, 그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 근데 현대 화가 그림으로 올수록 그 기와 기표가 따로 떨어져 있어. 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평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현대 미술은 네가 해석해라. 음, 그게 이제 퍼스의 그 네. 해석체라고 하는 거의 의미거든. 그 보는 사람, 그 기표를 보는 사람이 의미를 찾아내는. 그래서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현대 음악 미술 이런 그 작품들은 작, 작가가 의도한 거와 달리 그 감상자가 의미를 부여해서 봐도 좋다. 음, 이렇게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방 장보드리아르도 우리가 물건을 소비한다고 하는 게 사용 가치는 1대1이잖아. 그쵸. 그래서 칼은 뭘 자를 때 쓴다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사용 가치가 있다고. 근데 칼이 일본 애들 할 때는 그게 무사도의 그 정신의 상징이고 또 중국 애들 하면은 무술을 얘가 잘한다라고 하는 그 힘의 상징이고 이렇게 가는 곳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가 자꾸 부여되잖아. 그러니까 물건이 원래 갖고 있는 사용 가치가 1대1 관계, 옛날의 기호의 그 의미라면 지금 소비 사회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가 그 핸드폰을 사는 게 핸드폰 갖고 기능적으로 전화하려고만 사는 게 아니다, 이거. 내가 그쵸. 삼성 걸 사느냐, 애플 걸 사느냐, 이거에 따라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나의 소득의 정도, 네. 이런 새로운 의미가 거기 부여돼서 소비를 한다는 건데, 지금 이 소비 사회는 이 사회 구조가 그런 의미를 자꾸 광고, 홍보, 연속극 뭐 이런 걸로다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사용 가치는 잃어버리고 그 기호 때문에 물건을 사게 만든다는 거죠. 그 상당한 통찰력이야, 이거는. 그쵸. 맞아요. 우리는 사용 가치가 있어서 쓰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나이키 신발을 사잖아. 그럼 사실은 굳이 나이키 상표 안 사도 돼. 그 이름도 없는 브랜드 건데 훨씬 질기고 그 기능도 좋은 운동화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런 그 매장 이런 데서 파는 거. 근데 그거는 싸구려 같아가지고 누가 선물로 주면은 사실은 기능상으로 더 좋은데도 나이키를 주면은 되게 막 기뻐하면서 그 좋은 신발을 갖다 줘도 그 가치를 몰라. 지금 그런 사회까지 돼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라는 게 인간들에게 소비까지도 강요하는 사회가 됐다라는 말을 이 사람은 하는 거지. 그게 하나의 기호를 소비하는 거다. 그 사물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음, 그럼 무의식 중에 음. 있는 것도 다 이제 기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의식이 기호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한테 씌워주는 거지. 음, 그것이 이제 어떠한 체계화, 아까 뭐 소비 체계라든지 뭐 아까 박주환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구조화돼 갖고 체계가 되는 계급, 그렇지. 것. 계급사회. 음, 계급사회나 지위, 그 뭐 이런 현대 명예. 사회도 하나의 시스템이잖아. 예. 그러면 그 회사들도 각각 하나의 시스템이거든. 그러면 어떤 기업에 들어가면은 그 기업만의 그 기업이 하나의 체계니까 그 안에 문화가 형성돼.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있는 건 하나의 사람한테 구조화되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무언의 압력을 가해. 그래서 내가 그 회사 안 들어갔으면 사지 않을 물건도 그 회사에 들어감으로써 그 구조 속에서 나는 소비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게 그쵸.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그러는 거지. 음, 그쵸. 이게 구조주의, 기호학 이런 거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이 책은 네. 뭔 얘기를 하려는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야. 어,
교수님 그 주신 그 영문도 한번 예. 봐야겠네요. 되게 예. 재밌네요, 이것도. 영어가 예, 의외로. 영문이 오히려 쉽더라고. 네. 네, 우리 한 소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지. 오늘 수고. 금방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현상에서 음, 뭐 지금 대표적인 예로 이해한 우리가 그냥 이게 소비의 그냥 유행이다. 그냥 유행이란 단어 하나로서 그냥 이해했던 끝이지. 거. 네. 그냥 그걸로 이해했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유행이란 단어를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냥 그 유행이잖아. 그래 같은 뜻이야. 근데 그렇게 이해한 거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의사소통이 이제 격차가 생긴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소비 말씀하셨을 때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예에 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든 게 그 아이폰을 학생들이 사는 거예요. 음, 아이폰을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은 무조건 거의 아이폰을 사요. 그 맞아. 아이폰을 사는 이유가 지금 말씀대로 아이폰의 의미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냥 예쁘다는, 제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예쁜 거예요. 근데 음, 아이폰은 훨씬 더 그 기능 이전에 어플의 기능이 더 의미가 있고 회사에서 준 보편적 그 기능이었죠. 아까 말씀한 대로 미술 작품을 쓴 작가의 의도가 그거였는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어플 하나도 쓸 줄 몰라도 음, 아이폰이 예뻐서 그냥 사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유행이라고 그냥 이해했던 그 측면을 이게 우리가 그걸 더 세분하게 분석해서 기호라는, 기의라는, 기표라는 이런 걸로 분석하게 되면 아, 그때 그냥 어떻게 그 비싼 거를 그 어플을 안 쓰고 그 유행으로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그냥 이해를 못했던 걸 오히려 이해를 할 수 있죠. 음, 왜냐하면 기의적 측면에서는 기의라는 측면의 질의 가치라는 거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요? 본인이 그치. 평가한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맞아. 예. 음, 그럼 이제 이것도 어떤 소통의 이해가 어쩌면 우리가 더 이렇게 확실히 단어에 대한 이해가 그런 것도 소통이 좀 되지 않을까. 음. 소비에 대한 소통 이해도 그렇게 분석이 좀 됐어요. 네. 음, 그리고 여기서 왜 의사소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자꾸. 네. 중간중간에. 그거야. 기호를 통해서 우리는 사물과 인간의 의사소통을 하거든. 음, 그 기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언어잖아. 우리 말, 음, 글. 음,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인간은 내가 그 모델링 이론에서 얘기하는 8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물을 표현을 해. 기호로 만들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의사소통을 하는 거지 사물을 들이대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음, 단어를 만들든지 개념을 만들든지 자기 생각도 그걸 뭔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해가지고 기호화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한다고 내 뜻을. 그게 인간들이 살아온 과정이고 역사고 문화고 이게 다 아, 기호 활동이라는 거야. 기호 활동. 음. 그 책에서도 분명히 그 차이화된 기호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박 기사가 정리한 거에 그 언어 활동의 코드라고 이게 볼록체까지 썼는데 이게 음, 우리가 음. 코드를 그 네. 같이 사용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지. 네. 이 시대의 코드인데. 코드죠, 코드. 그렇지. 예, 그게 그 같은 커뮤니티나 친한 사람들끼리는 코드가 있잖아. 네. 정해진 하여튼 룰 같은 게. 그거가 그 같은 코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기호가 같은 의미를 가져.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빠르지. 음, 근데 이제 다른 커뮤니티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그 기호의 의미를 달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 제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 걸 갖다가 그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래갖고서 다른 오해를 사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간의 조직 내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다섯인데 다른 사람은 20을 알고 있으면 20만큼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기호가 기호 안에 의미가 여러 가지로 막 그냥 뒤에도 얘기하지만은 무한히 확대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설명할 때 그 앞뒤를 잘 넣어야 돼, 앞뒤를. 근데 그, 확실히 이렇게 음. 분석을 네, 더 조밀하게, 이게 그 밀도가 있지만 그걸 더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이제 금방 말한 대로 지금 그런 많이 겪잖아요. 우리 박사호 박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어, 이게 또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다음에 저 일요일 날 우리 이거 진하게 해서 여기 감정까지 흡수가 되잖아요. 음. 월요일 날 다른 사람 만나갖고 괜히 그날 강의까지 걸리면 그날 강의 어려웠다는 거의 뭐 어렵게 얘기한대, 어렵게 얘기한대. 나 혼자 흥분해갖고, 어? 그게 이제 연이어진 거죠. 예, 내가 이게 감정으로 들어왔으니까 정보가 돼버렸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정도에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소통하며 느끼는 거는, 아, 그러니까 지금 박 여사님이 말씀한 그 말이겠죠. 이제 먼저 그쪽 코드에 먼저 맞춰야겠지. 예, 그래야지, 음, 그 그, 의사소통이 그쵸. 이게 어렵대요. 굉장히 세밀하고 친절하게, 예, 무조건 맞추기, 뭐, 따뜻하게 맞추기 뭐 이런 것들이 단어가 이제 앞서서 먼저 이제 말을 내뱉기 전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의사소통, 뭐 커뮤니콜로기란 책에도 있고 빌렘 플루서 그 의사소통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 인간은 태생적으로 고독하거든. 그게 자연으로부터 괴리가 됐기, 분리가 되면서부터 고독해진 거예요. 자연의 일부일 때는 고독할 이유가 없어. 그 음, 동물들은 고독을 못 느껴. 혼자 있어도 행복해. 근데 사람만 고독을 느껴. 왜냐면 자연의 일부가 아니야, 이제는. 그게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그렇게 됐어. 예. 그, 음, 그 천벌을 받은 거야. 그 고독과 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야. 다른 그렇죠.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만 나는 고독을 안 느끼고 그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우울감을 느끼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 자살하거나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훌륭한 인물인 거예요, 사실은. 그 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코드를 지금 얘기한 게 코드잖아. 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 그분들의 코드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되게 좋아해. 음, 그리고 장사꾼하고 만났을 때 장사꾼하고 맞는 코드로 이 대화를 해야 나도 물건 하나라도 더 주고 그 사람이 물건 팔고도 기분 좋지. 이게 내가 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깔보거나 이런 식으로 코드를 안 맞추면은 대화도 잘 안 될 뿐더러 나만 손해 본다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나 뭐 그 좀 사회적으로 난다긴다 하는 인간들 만나면 걔들 코드로 만나서 맞짱을 떠버리면은 그러면 걔들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 의사소통의 레벨, 이 코드를 맞출 수 있는 훈련을 하려면 이게 그 다양한 지식과 이게 이렇게 언어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외로울 필요가 없고 고독과 싸울 이유가 없지, 이제. 음. 아유, 그러네요.
저는 리스먼의 고독한 군중 책을 샀습니다. 어, 저는 홀로입니다. 그 무슨 내용이에요? 고독한 군중은? 아니요, 저 지금 아니 요 뒤에 요 소비 사회에 이분이 그 리스먼 책을 조금 인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아, 책을 산 겁니다. 그냥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그 한번 브리핑해요. 네. 와, 근데 아, 진짜 아직 이제 좀 이렇게 감명 깊게 읽으면은 이제 하겠습니다. 네. 네. 박 박사님 진짜 그 항상 그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 아니 칭찬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이제 우리 이 코드에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할 뿐입니다. 아, 그러면 훌륭한 거지. 예, 네, 고생했습니다. 나도 네, 네. 아, 우리 박사님이 책 자랑하셔서 요즘 저는 헌책방 좀 가기 시작했는데 새 책하고 헌책은 헌책을 좀 가요. 근데 헌책 새 거 보러 가는데 아, 굉장한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내 소개시킬 책이 있어요. 진짜 음, 깜짝 놀랐어요, 깜짝. 이거 끝날 때 제가 소개시킬게요. 오케이. 안 보이죠? 교수님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정말이에요, 이거. 네, 자신할 수 있어요. 아이고, 교수님 옛날 책인가? 네, 그런 게 좋지.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자기가 읽은 책을 소개해서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게 내가 모든 걸 다 접할 수가 없잖아. 네. 자, 네. 이 책도 어쨌든 힌트는 이게 넘나드는 책이에요. 음, 융합책인데, 아, 이런 책이 있다는 거, 어쨌든 저 풀리처상 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헌책방에서 이게 너무 깨끗해서 샀더니, 이야, 이건 제가 잘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음, 기대되네. 네. 네, 네. 네, 예, 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네. 예, 다음 주에 저 뵙겠습니다. 자주 네. 뵙겠습니다.